여러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 아시죠? 오늘 사연 속 시모에게 딱 맞는 가사인데요. 10년을 시댁을 위해 헌신했지만 뚱뚱하고 냄새난다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헌신짝처럼 버려지며 이혼까지 당한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발로 차버린 그 사람이 사실은 집안을 일으켜 세운 진짜 복덩이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위자료로 받은 버려진 땅에서 보란듯이 성공해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통쾌한 복수극,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복이 넝쿨째 들어오길 기도드릴게요. 뜨거운 증기가 훅 끼쳐오는 이곳은 1년 365일 쿰쿰한 냄새가 빠질 날이 없는 최간의 건강식품의 발효실입니다. 한증막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항아리를 껴안고 씨름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장의 맏며느리이자 오늘의 주인공 정혜주 씨인데요. 터질 듯 꽉 끼는 작업복 위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훔쳐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쿵쿵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혜주를 보고 미련한 곰이라며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녀의 속사정은 참 딱하기 그지없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지만 고된 시집살이의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어야만 했던 서글픈 현실 탓이 큽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미련하고 둔한 곰처럼 보일지 몰라도 혜주의 손끝은 웬만한 장인보다 섬세해서 기계 수치보다 그녀의 감각이 더 정확하다는 걸 이 공장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혜주는 숨을 헐떡이며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잠시 허리를 펴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지만 항아리 안에서 익어가는 효소 냄새를 맡으면 혜주는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고요하던 발효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고 코를 감싸 쥔 채 들어온 여자는 혜주의 시어머니이자 이 구역의 절대 권력자인 나왕비 여사입니다. 나왕비가 미간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손을 휘저어 혜주 쪽으로 쏘아붙입니다. 어이구 냄새야. 이게 무슨 꼴이니 진짜. 내가 오늘 VIP 바이어분들 오신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니? 당장 안 나가? 혜주가 놀라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효소 배합 시간이 지금이라 제가 확인을 안 하면 맛이 변해서요. 나왕비는 듣기 싫다는 듯 귀를 막는 신용을 하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핑계는 무슨. 네 몸에서 나는 그 쉰내 때문에 공장 효소가 다 썩겠다. 비싼 돈 주고 들여온 최첨단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설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혜주는 익숙한 구박이라는 듯 아무 대꾸도 못하고 주눅든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실 이 공장의 효소가 명품 소리를 듣는 건 기계 덕분이 아니라 새벽마다 혜주가 혼자 나와서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묘한 배합 비율을 맞춰놓기 때문인데 나왕비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혜주가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공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모델처럼 늘씬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최민석과 그의 내연녀 유리입니다. 오늘 방문한다는 바이어들을 안내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하필이면 땀범벅이 된 혜주와 딱 마주치고 만 겁니다. 최민석은 혜주를 보자마자 벌레라도 본 듯 인상을 팍 쓰며 곁에 있는 유리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진짜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바이어들한테 우리 공장 위생적인 시설 보여주러 왔는데 이런 걸 보여줘야 해? 어휴, 창피해서 진짜. 옆에 있던 유리가 코끝을 찡긋거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얼른 나가자. 여기 공기부터가 너무 무겁고 탁해. 언니는 좀 씻고 다니셔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해주는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아내가 땀 흘려 일하는 현장에서 불륜녀를 보란 듯이 끼고 들어와서는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겠죠. 하지만 해주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땀 냄새와 섞인 구수한 청국장 냄새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뒤이어 나왕비와 최민석 그리고 유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싸늘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거실 소파 정중앙에 나왕비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최민석과 유리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붙어 앉아 해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해주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그들 앞에 섰는데 식탁 위에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더 길게 말 안 할게. 도장 찍어. 당신도 눈치가 있으면 이제 그만 나가. 언제까지 우리 집안 물 흐리고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해주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해주에게 유리가 명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란 듯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유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오빠 닮은 아들이래요. 이 집안대 끊길까봐 걱정하시던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그만 주제 파악하시고 나가주세요. 아이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왕비가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너처럼 뚱뚱하고 게을러 터진 애가 무슨 애를 낳겠니? 유리 봐라, 얼마나 날씬하고 향기로워. 우리 집안 격을 높여줄 며느리는 유리뿐이다. 너는 그만 짐 싸서 나가. 해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듯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공장 효소 관리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건 저뿐이라고요. 제가 나가면 공장은 어떡해요? 그러자 최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 그 살 뒤룩뒤룩 찐 손으로 만지니까 오히려 부정 타는 것 같아. 최첨단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제발 착각 좀 하지 마. 너 없어도 공장 잘만 돌아가니까. 나왕비는 식탁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해주 면전에 던지듯 밀어주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등기 권리증입니다. 나왕비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옛다 위자료다. 너한테 줄 건 10원 한 장도 아까우니까 저 강원도 구석에 처박힌 폐광산이나 가져가. 딱 너 같지 않니? 어둡고 축축하고 덩치만 산만해서 아무 쓸모없는 게 꼭 너랑 판박이야. 거기 들어가서 곰팡이랑 살든 어쩌든 내 눈에 안 보이게 아주 꺼져버려. 나왕비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사실 저 땅은 단순한 폐광산이 아니라 환경복구 명령이 떨어져서 복구 비용만 수억 원이 들고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만 1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빚덩어리 쓰레기장입니다. 나왕비는 이참에 골칫덩어리 땅과 눈엣가시 같은 며느리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속셈이었죠.
서류에는 해당 부지에 부과된 환경복구 명령과 체납 세금 및 재반 비용 일체를 수증자가 전액 승계한다는 독소 조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 조항을 읽어내려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혜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한 번씩 둘러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등기 이전 서류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후회한다고 저 찾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없을 테니까요. 혜주의 말에 세 사람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혜주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혜주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깜나가는 폐물이나 옷가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공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냉장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혜주가 시집올 때 친정 엄마에게 물려받아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시누룩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공장의 모든 맛의 근원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죠. 이 작고 못생긴 항아리 하나가 최간의 공장의 수백억 매출을 만들어낸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혜주는 차가운 항아리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저들에게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죠. 어둠 속에서 혜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쿰쿰한 냄새가 배어있는 공장을 떠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리는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버려진 폐광산. 한때는 석탄을 캐내던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온갖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이 음산하고 척박한 곳에 짐 가방 하나를 덜렁 든 혜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동굴 입구는 마치 입을 쩍 벌린 괴물처럼 흉물스러웠지만 혜주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쇠파이프를 치우고 썩은 나무 판자를 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몸이 뒤뚱거릴 때마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미친 짓 같아 보이는 이 행동에도 혜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너머로 느껴지는 동굴의 온도가 연중 12도로 일정하다는 것과 습도가 발효에 최적화된 상태라는 걸 그녀의 감각이 먼저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주는 품에 안고 온 작은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코를 찌르던 역한 쓰레기 냄새를 아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혜주는 물에 희석한 효소액을 통에 담아둔 뒤에 짊어지고 폐광 구석구석을 누비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너도 나처럼 버려졌지만 내가 다시 숨쉬게 해줄게. 우린 절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혜주의 하루는 15시간 넘게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썩어가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바닥을 닦고 효소를 뿌리는 작업은 단순하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혜주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검게 썩어가던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나는 유익균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독했던 악취는
어느새 흙내음 섞인 구수한 향기로 변해갔고 음산했던 폐광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생명체처럼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곧했지만 혜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죠. 반면 서울에 있는 최간의 건강식품 공장은 겉보기엔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는데 트럭에서 내리는 박스들에는 선명하게 수입산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왕비 여사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트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최민석이 결제 서류를 들고 굽실거리고 있었어요. 나왕비가 트럭에 실린 마늘을 하나 집어들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때깔만 좋네. 중국산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니? 가격은 국산 절반도 안 되는데 말이야. 그동안 그 미련한 곰퉁이가 국산이니 유기농이니 하면서 돈 까먹은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속이 뒤집힌다. 최민석이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 공정도 확 줄였어요. 혜주가 30일이나 걸려서 숙성하던 걸 고온 가압기로 3일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회전율이 10배는 빨라졌어요. 이제 돈 긁어 모을 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며느리 하나 내쫓고 나니 비용이 절감되고 세상이 편해졌다며 진작 내보내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은은하게 퍼지던 깊은 발효향 대신 매캐하고 톡 쏘는 인공적인 냄새가 공장을 채웠지만 나왕비와 최민석은 그 냄새가 돈 냄새라며 코를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주가 없는 최간의 공장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축된 공정 덕분에 제품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홈쇼핑 방송도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객 상담실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던 항해 전화가 어느새 수십 통, 수백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담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막으며 최민석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심각합니다. 고객들이 맛이 변했다고 난리예요. 혀가 아릴 정도로 쓰고 떨다고요. 어떤 분은 먹고 배탈이 났다면서 병원비 청구하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어떡하죠? 최민석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거 다 경쟁업체에서 푼 알바들이거나 보상금 뜯어내려는 블랙 컨슈머들이야. 맛이 변하긴 뭐가 변해? 최첨단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데 그냥 환불해주고 입 다물게 해. 하지만 상황은 최민석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간의 흑마늘즙, 예전 그 맛이 아니다. 먹다가 뱉었다. 이거 완전 설탕물 아니냐는 혹평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오직 사장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왕비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댓글을 보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루머를 퍼뜨려? 야, 최민석, 너 당장 전산팀 시켜서 이 댓글들 싹 다 지우라고 해. 그리고 혜주 그년이 나가면서 무슨 짓 한 거 아니니? 혹시 나갈 때 균에다가 독이라도 타고 나간 거 아니야? 나왕비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화를 인정하기는커녕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 혜주가 저주를 퍼부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맛이 변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해주가 밤새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30일 동안 정성껏 숙성시키던 과정을 단 3일 만에 고온으로 쪄서 억지로 색깔만 냈으니 깊은 맛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을 잡지 못해 설탕을 들이부었으니 예전에 그 약이 되는 음식이 아니라 그저 달고 쓴 설탕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 만능주의에 빠진 나왕비와 최민석은 그 사실을 죽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폐광산의 풍경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치워진 자리에는 해주가 직접 만든 천연 퇴비가 두툼하게 깔렸고 그 위로 이름 모를 사냐초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 저장고에는 해주가 새로 담근 효소 항아리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해주가 항아리 하나를 열자 동굴 전체에 향긋하고 상큼한 과일향 같은 발효 내음이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표면에 뜬 맑은 액체를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청량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해주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쓰레기장에서도 이렇게 귀한 맛을 내주는구나. 너희들이 저 으리으리한 공장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해. 해주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육체 노동과 직접 만든 해독차를 마신 덕분인지 퉁퉁 부어있던 얼굴에 붓기가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터질 듯하던 작업복이 이제는 제법 헐렁해져서 옷핀으로 허리를 고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죠. 칙칙했던 피부 톤도 맑아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폐광산의 주인이자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다루는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는 나왕비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반품 택배가 산처럼 쌓여가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비서. 당장 정혜주한테 전화 연결해. 인연이 분명히 무슨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받을 때까지 해. 반면 해주는 동굴 입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하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액정에 뜬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고는 미련 없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해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커먼 폐기물로 뒤덮여 있던 강원도 산골짜기의 폐광산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그곳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코를 찌르던 악취 대신 그윽하고 달콤한 발효향이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죠. 그 향기의 근원지인 동굴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 100km에 육박하는 거구로 뒤뚱거리던 해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이어진 고된 노동과 직접 개발한 해독차 덕분에 무려 30kg나 감량했기 때문입니다. 헐렁한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팔목은 가냘팠고 턱선은 베일 듯 날렵했습니다. 무엇보다 칙칙하고 어둡던 얼굴색이 백옥처럼 맑아져서 원래 그녀가 이렇게 고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해주는 동굴 입구에 앉아 갓 우려낸 따뜻한 사냐초 차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지난 10년간 시댁에서 묵은 체증을 씻겨 내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고급 SUV 차량 한 대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국내 굴지의 호텔 리조트 그룹 CEO인 강준우였어요. 그는 이 근방을 리조트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직접 실사를 나왔다가 바람에 실려 온 기묘하고 매혹적인 향기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깐깐하고 예민하기로 소문난 사업가였지만 사실 만성적인 불면증과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쓰레기장이라 보고받았던 폐광산이 거대한 천연 정원처럼 변해 있는 광경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혜주를 발견했죠. 준우는 홀린 듯 혜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 독특해서 와봤는데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혜주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혜주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꽉 막혀 있던 그의 속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맛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했고 목 넘김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죠. 수백만 원짜리 명약도 듣지 않던 그의 위장이 혜주의 차 한 잔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광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천연 발효 인큐베이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가 명함을 건네며 진지한 눈빛으로 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걸린 환경 부담금과 체납 세금, 제가 전액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법무팀을 동원해서 복구 명령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죠. 혜주는 뜻밖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선뜻 거액을 제안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혜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발효 제품을 저희 호텔 리조트에만 독점 납품해 주십시오. 사장님의 기술과 이 동굴의 가치를 제가 사고 싶습니다. 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빚덩어리라며 떠넘겼지만 혜주의 진가를 알아본 낯선 남자는 이곳을 보물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혜주의 인생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최간의 건강식품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공장 마당을 가득 채웠고 식약처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기어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나왕비는 사색이 되어 공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붉은 압류 딱지를 기계마다 붙이기 시작하자 나왕비가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아니 선생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드는데 이거 다 경쟁업체에서 모함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공무원은 냉정하게 나왕비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마늘 포대가 창고 구석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직후였습니다. 최민석은 구석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나왕비는 분노와 공포를 견디다 못해 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다 혜주 탓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혜주가 전화를 받자 나왕비는 수화기에 대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나갈 때 균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올 리가 없잖아. 너 당장 와서 해명 안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혜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왕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혜주는 나왕비의 억지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니가 헐값에 사온 그 독한 싸구려 마늘이 문제입니다. 그거 사람 먹을 거 못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있을 땐 밤새 맞춤 발효해서 도끼 빼고 단맛 올렸던 거예요. 나왕비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지만 혜주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으로 고온에서 3일만 끓여서 내보냈으니 그게 음식이겠어요? 독극물이지. 그건 어머니 욕심이 만든 결과지 제 탓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저 찾지 마세요. 전 더 이상 최간의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혜주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긴 신호음만이 나왕비의 귀에 공허하게 울렸죠. 나왕비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반품 트럭들은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옷차림의 사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것은 흔한 커피나 홍차가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찻잔 속에서 영롱한 황금빛을 띠며 피어오르는 차, 바로 혜주가 만든 자연 혜주의 시그니처 해독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산뜻한 사냐초 향기와 뒤이어 올라오는 깊은 단맛에 사람들의 표정이 황홀하게 풀어졌어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재벌가 사모님 한 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어머, 이 향기 좀 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마시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게 보약이 따로 없네. 강 회장이 이번에 런칭한 브랜드라더니 진짜 물건은 물건이야. 맞은편에 앉은 다른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그 강원도 청정 동굴에서 자연 발효시킨 거래요. 없어서 못 판다는데 나도 겨우 예약해서 마시는 거라니까요. 호텔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마침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아침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혜주가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구박받던 곰퉁이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피부와 확신에 찬 눈빛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냈죠. 진행자가 상기된 얼굴로 혜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버려진 폐광산을 이렇게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바꾸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비결이 뭔가요? 혜주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쓰레기라고 버려진 것들도 따뜻한 온도와 시간만 주어지면 꽃을 피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한때는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이 땅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효소를 빚습니다. 그 시각 최간의 집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TV를 보던 나왕비 여사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화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 화면에 금이 갔지만 화면 속 혜주의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어 나왕비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왕비는 분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저게 다 내 돈인데. 저 금싸라기 땅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내가 미친년이야. 옆에 있던 최민석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로 줬던 그 똥땅이 수백억 가치의 보물단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연녀 유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후회와 탐욕에 찌든 모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민석이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서재로 뛰어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뭉치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낡은 지적도 하나를 찾아낸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지적도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와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정혜주가 가져간 폐광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말이에요. 그 입구 땅 2평이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나왕비가 눈물을 뚝 그치고 문서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폐광산은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민석의 명의로 된 그 좁은 땅을 밟지 않고는 차도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나왕비의 얼굴에 다시금 표독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있나? 민석아, 당장 차 대기시켜라. 내 거 도로 찾아와야지.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해주의 폐광산 입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해주가 출근길에 마주한 것은 거대한 회색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최민석이 인부들을 동원해 폐광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을 컨테이너로 꽉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글자가 살벌하게 적혀 있었고 쇠사슬로 펜스까지 쳐놓았습니다. 해주가 차에서 내려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있던 최민석이 해주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어깨를 으스대며 해주 앞을 가로막았어요. 오랜만이다, 정 대표? TV 잘 봤어. 아주 때깔이 좋아졌더라. 남의 땅 공짜로 가져가서 먹고 살만한가 봐. 해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안 치워? 물류 트럭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최민석은 해주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엄연히 내 땅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꼬우면 통행료를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뒤로 나왕비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해주의 뺨을 톡톡 건드리는 신용을 하며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야, 긴 말 필요 없다. 이 길 쓰고 싶으면 수익의 50%를 우리한테 내놓던가 아니면 공장 지분을 반 내놓던가 해라. 싫으면 뭐 광산도 못 들어가는데 팔아버리든가. 나왕비와 최민석은 킬킬거리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길을 막으면 해주가 무릎을 꿇고 빌 거라고 확신한 것이었죠. 당장 예약된 손님들은 줄을 섰고 배송 나가야 할 물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당황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민석은 흠칫 놀랐습니다. 혜주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땅 너희 실컷 가져. 난 필요 없으니까. 민석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두두두두 하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리고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나왕비가 기겁을 하며 귀를 막고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진이라도 난 거야? 그때 산봉우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새카만 독수리 떼처럼 보이는 그것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강준우 회장이 보낸 최고급 헬리콥터 세대가 위용을 뽐내며 해주의 폐광산 마당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헬기 몸체에는 호텔 로고와 함께 VVIP 전용 스카이 투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 뒤쪽으로는 수십 대의 대형 드론들이 줄지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론마다 자연 해주의 로고가 박힌 택배 상자를 매달고 마치 군무를 추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석과 나왕비는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력한 프로펠러 바람에 나왕비의 모자가 휙 날아가 버리고 민석이 세워둔 입간판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강준우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해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늘길은 뻥 뚫려 있어서 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군요. 오늘 오실 VVIP 손님들도 헬기 투어 패키지라며 아주 좋아하십니다. 해주가 준우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최민석과 나왕비 쪽으로 고개를 돌려 통쾌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맞지? 난 이제 땅바닥에서 너희랑 진흙탕 싸움 안 해. 노는 물이 다르거든.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민석의 머리 위를 보란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 행렬은 마치 해주의 승리를 축하하는 퍼레이드 같았죠. 민석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손에 쥐고 있던 지적도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나왕비는 분하고 원통에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지만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으면 끝일 줄 알았던 그들의 얄팍한 수는 해주와 준우가 만든 거대한 하늘길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헬기 소음 속에서도 해주의 눈빛은 냉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뼈아픈 공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교활한 눈빛이 번뜩이는 이곳은 최간의 건강식품 사장실입니다. 나왕비 여사가 전화기를 붙잡고 침을 튀겨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늘길까지 뚫어버린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며칠을 끙끙 앓아눕더니 결국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모함이었습니다. 나왕비는 식약처 민원실 담당자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며 악을 써댔습니다. 아니, 담당자 양반,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그 폐광산이 원래 석탄 캐던 곳인데 거기서 무슨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 중금 속 덩어리에다가 곰팡이 천지라고요. 당장 영업 정지 안 시키고 뭐합니까? 국민들 다 죽일 셈이에요? 전화를 끄는 나왕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인터넷 게시판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해주 효소 먹고 응급실 실려갔다.
폐광산 지하수에 독극물이 흐른다더라 하는 식의 끔찍한 가짜 뉴스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조직적으로 퍼붓는 악플 공격에 여론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해주의 쇼핑몰에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식약처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까지 날아들었어요. 누가 봐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해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소비자 리포트 생방송 출연을 결심한 것입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제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의 두 얼굴. 스튜디오 왼쪽에는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해주가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나왕비를 대신해 나온 최민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방송 시작 전부터 해주를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해주를 전 국민 앞에서 매장시키고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죠. 진행자의 큐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빨간 불이 켜진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최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해주를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가 파는 효소는 식품이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햇빛 한 줌 안 드는 칙칙한 폐광굴에서 곰팡이랑 같이 썩힌 걸 어떻게 사람 입에 넣습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르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을 봐주십시오. 해주의 손짓과 함께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식약처 직원과 동행하여 촬영한 해주의 폐광산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깨끗한 항아리, 그리고 공기 중 부유세균 수치가 대학병원 무균실 수준으로 낮다는 측정 결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음침한 동굴일 거라 상상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청정구역 그 자체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해주의 반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를 위해 제가 입수한 최간의 건강식품의 공장 내부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상 속 최간의 공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창고 구석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핀 중국산 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쥐가 파먹은 자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작업자들이 커다란 고무통에 마늘을 붓고 정체불명의 하얀 액체를 들이부어 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액체통에는 공업용 표백제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썩은 마늘을 하얗게 탈색해서 햇마늘로 속여 가공했던 것입니다. 최민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야. 저거 조작입니다. 저건 그냥 청소하는 장면이라고요. 누가 마늘을 락스로 씻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해주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공장에서 일할 때 그녀가 매일 기록했던 작업 일지였습니다. 해주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카메라 정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에 쓴 작업 일지입니다. 제가 표백제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사람 먹는 거에 장난치지 말라고 썼던 기록들이 여기 날짜별로 다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때마다 관행이라며 제 말을 무시하셨죠. 아직도 그게 관행입니까? 최민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당황한 표정을 집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다가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싼값에 물건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난리야? 순간 스튜디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해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진행자마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주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받은 건 버려진 땅 문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그 땅이 보물이 된 건 제가 그곳에 숨겨진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장님과 어머님은 10년 된 며느리의 가치를,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전혀 모르셨죠. 혜주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이 만드는 음식에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썩은 재료를 락스로 씻어내는 그 마음보가 이미 썩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되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방송국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생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수사관들은 최민석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였습니다. 최민석은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며 발버둥 쳤지만 카메라는 그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나왕비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심판의 시간은 피할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더니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TV에는 나왕비가 내연녀 유리와 짜고 조성했던 수십억 원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이 뉴스 속보로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나왕비는 거실 바닥을 기어가며 수사관의 다리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혜주야, 혜주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공장 망하면 안 돼. 내 돈, 내 돈. 하지만 그녀의 절규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초라하게 흔들렸고 나왕비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잘난 명품 가방들 위로도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 속 혜주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왕비를 꿰뚫어 보는 듯 했죠.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이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간의 건강식품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요란했던 공장은 거짓말처럼 정막에 휩싸였고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폐쇄 조치라고 적힌 붉은 안내문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사장실 집기들 위에는 차가운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공장 마당에는 반품된 택배 상자가 쓰레기 산처럼 쌓여 썩어가는 냄새만 진동했죠. 나왕비와 최민석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려가면서도 서로 네 탓이라며 악을 써댔지만 그 추한 꼴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기,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반품 비용을 감당할 길 없었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며 떵떵거리던 나왕비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법원 경매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간의 건강식품 공장 부지와 설비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흉물이 된 공장을 누가 사겠냐며 수군거렸지만 단 한 사람, 해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매사가 탕탕탕 의사봉을 두드리며 낙찰자를 호명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혜주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그 공장을 해주가 자신의 능력과 자본으로 당당하게 다시 사들인 것이죠. 법원을 나서는 해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그녀를 비추는 햇살은 마치 축복처럼 따사로웠습니다. 며칠 후 해주는 공장의 녹슨 철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1년 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 뒷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공장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어요. 공장 안은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냉기가 돌고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그 삭막한 풍경 속에서 다시 피어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인부들을 불러 나왕비가 거액을 들여놓았던 그 최첨단 자동화 기계들부터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거리는 스테인리스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뜯겨나갈 때 해주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현장 소장이 의아한 듯 땀을 닦으며 해주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비싼 기계들을 정말 다 고물상에 넘깁니까? 아직 쓸만한 것도 꽤 있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해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드러내세요. 기계가 찍어낸 인스턴트 맛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람 손으로 정성으로 만드는 진짜 음식을 할 겁니다. 해주의 지시에 따라 삭막했던 기계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가마솥과 숨쉬는 옹기 항아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주가 가장 공을 들인 일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나왕비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옛 숭령공 어머니들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매주 쓰고 누룩 빚으며 손가락이 굽어버린 베테랑 어머니들이 해주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녀들은 해주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해주가 사장이 돼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장하다, 정말 장해. 이제 우리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지. 해주는 거칠어진 어머니들의 손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들 실력 마음껏 뽐내주세요. 우리가 만든 게 최고라는 거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계 소음 대신 구수한 노랫가락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장을 채웠고 역한 약품 냄새 대신 콩 삶는 냄새와 달큰한 효소 익는 향기가 온 동네에 퍼져나갔어요. 해주가 만든 자연 해주 브랜드는 진정성 있는 맛으로 소문이 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폐광산의 동굴 저장고와 이곳 공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산과 숙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갖춰진 덕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정문 앞을 서성이는 초라한 노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다해진 옷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든 채 쭈그리고 앉아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나왕비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그녀가 갈 곳이라곤 옛날 자신이 호령했던 요 공장뿐이었던 겁니다. 나왕비는 달라진 공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담벼락은 예쁜 벽화로 칠해져 있었고 입구에는 해주발효연구소라는 세련된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장 안에서 들려오는 저 활기찬 웃음소리가 나왕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옛날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쫓아냈던 직원들이 지금은 해주와 함께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장 너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정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최신식 보안 시스템으로 바뀐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직원이 나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왕비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찾으시는 분이라도 있으세요? 나왕비는 차마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공장 마당으로 해주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직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해주는 과거 쭈그려 앉아 항아리를 닦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나는 리더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업가의 모습이었죠. 나왕비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이며 해주를 부르려 했습니다. 해주야. 하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쇳소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지금 저 당당한 모습 앞에 나서기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나왕비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주에게 위자료라며 던져주었던 그 폐광산 등기권리증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때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그것이 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왕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죠. 해주는 나왕비가 밖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해주의 집무실은 2층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마련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공장 전경과 멀리 푸른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표 정해주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10년 전 친정엄마에게 받았던 낡은 시누룩 항아리가 보물처럼 모셔져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강준우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계약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해주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해주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준우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리조트 해외 지점에 자연 해주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계약 날입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시는 겁니다. 해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과거 공장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브랜드의 오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주가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땀방울이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꾹 누르자 준우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해주 씨가 증명해낸 겁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묵묵히 걷다 보니 어느새 환한 빛 속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지켜낸 시간들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혜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혜주의 인생은 잘 익은 효소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며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폐광산에서 피어난 꽃, 정혜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구박덩어리 며느리에서 당당한 사업가로 거듭난 혜주의 통쾌한 인생 역전, 어떻게 들으셨나요? 쓰레기장이라 불리던 폐광산이 혜주의 손길을 거쳐 향긋한 보물창고가 되었듯 우리네 인생도 시련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 비로소 깊고 진한 맛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댁의 몰락은 인과응보였고 끝까지 진심을 다한 혜주의 성공은 사필귀정이었죠. 지금 혹시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혜주가 증명했듯이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